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26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내가 끝낼 것이다.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미래가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리플과 SEC 소송은 항소의 여지도 없이 최종 판결과 함께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만약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리플의 미국 내 사업 영위와 관련해서 리플에게 불리한 선고를 하고 끝이 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이를 어떻게 돌릴지에 대해서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만약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ODL 사업을 포함해서 미국의 리플의 기관 내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이 나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리플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규제기관에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합의점을 SEC와 함께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산하의 SEC는 지금의 SEC가 아닐 것이며 또 리플과 리플 임원들의 기부가 트럼프의 우선적인 협정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최종 판결이 나야 그 다음 시나리오 검토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EC가 리플이 테라폼넥스와 SEC 합의와 합의 금액을 법원이 참고해달라고 서류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답변을 제출을 했습니다. 리플의 주장은 리플 소송은 테라폼넥스 사건처럼 사기 사건이 아니며 특히 테라폼넥스 사건에서 SEC는 테라 총 매출액의 약 1.27%만 합의금으로 받아냈다는 건데 리플에 대해서는 20억 달러의 과징금을 제시한 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내용이었고요. SEC의 답변은 테라폼넥스의 문제 임원들은 모두 해임했고 모든 암호화폐 키를 삭제하고 충분한 규모의 피해자 배상도 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리플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제시하면서 테라폼넥스 사건과 그리고 리플 사건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토레스 판사가 SEC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로 궁금한데요. 그냥 겉으로 보면 SEC 답변이 그럴듯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사건의 차이점은 사기이냐 사기가 아니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사기 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거대한 피해를 입힌 회사는 당연히 해산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해산 명령이 있기도 전에 테라폼넥스는 본인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서 파산을 한 회사이고 또 해당 임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모두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리플의 주장은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것이 아니라 SEC의 말대로 리플의 사건과 그리고 테라폼넥스의 사건은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렇게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기 사건과 비교해서 리플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무리한 과징금을 제시했다는 것이 리플의 주장입니다. 또한 SEC가 투자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테라폼넥스는 본인들의 사기로 대중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끼쳤지만 리플 사건은 SEC가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로서 오히려 반대죠. 이에 대한 보상은 SEC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저는 그것이 SEC 스스로 자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SEC는 테라폼넥스 사태로 인해서 합의금을 받아내서 미국 본인들의 국고에 잘 쌓아둘 텐데 사실 테라폼넥스가 SEC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인데 왜 합의금을 국고에 쌓아둘까요? 차라리 그 합의금으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협력하고 그리고 업계와 협력하는 데 쓰는 것이 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관마다 리플이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그것이 투자자에 대한 피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인율을 적게 적용했다고 할지라도 할인율 없이 2차 거래소에서 XRP를 산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모두가 다 이익을 받고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손해라고 보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손실을 리플을 보상해야만 한다는 논리의 접근을 가져다 대는지 매우 아이러니한 논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의 중심과 근간을 토레스 판사가 잘 파악한다면 일반인들도 눈치챌 만한 SEC의 법 앞의 위선을 판결로서 SEC를 제대로 혼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바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미국의 5월 CPI 수치 발표와 그리고 6월 FOMC 연준의 연설 이후에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랠리를 펼친 데 비해서 나스닥 지수와 평소의 플러스 상관관계를 보여준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둘 다 통화 정책에 대해 거는 기대감에 따라서 가격의 상승 또 하락이 영향을 받는 위험 자산이지만 현재 현실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유가 암호화폐 부문의 고유 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보조를 맞춰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리서치 설립자는 시장이 특정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일 때에는 이벤트나 내러티브나 펀더멘털과의 관련성은 적다. 대신에 대형 매도 세력이 그 수준에서의 가격을 과대평가됐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금주 초에 2018년 이후에 활동이 없던 지갑 8,000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옮겼고 이는 시세로 5억 달러, 하나로 6,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잘 알다시피 통상적으로 지갑에서 거래소로의 이동은 대개 코인 매도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데요. 해당 지갑은 4,000달러 이하에서 비트코인을 획득한 주소였습니다. 이 주소가 개인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을 옮겼다는 얘기이고요. 즉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 가까이에 접근하면서 보유자들이 이익을 실현했다는 신호로서 이는 통화정책의 영향을 떠나서 비트코인의 대형 매도 세력의 영향으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대형 매도 세력의 영향만 앞으로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2014년 해킹으로 붕괴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채권자들에게 약 14만 2천 비트코인과 그리고 14만 3천 비트코인 캐시를 분배할 예정인데 이들 중 일부는 또 시장에 매도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방 압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털어내야 할 숙제들이 모두 또 해결이 되면 제대로 된 상승장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나 혹은 답답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에 의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2일에 출시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는데요. 게리 겐실러가 여름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타임라인이 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